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휴 기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천공항도 북적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 20%를 기록해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판결 이후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온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뉴스온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각 귀성길 표정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네, YTN이 드론으로 지금 고속도로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찍은 화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화면입니다. 지금 보면요, 오른쪽이 약간 막히는 것 같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실 때는 왼쪽인데요. 서울로 올라오는 방향 상행선입니다. 상행선이 좀 막히는 것 같죠? 오른쪽은 하행선인데 내려가는 방향인데 지금은 수월해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화성 휴게소 화면인데요. 화성 휴게소에 차량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죠? 하행선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녁 5시나 6시쯤 최대일 것으로 지금 도로공사는 내다보고 있고요. 네, 아직은 귀성길 정체가 시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591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상시보다 13% 이상 많은 차량입니다. 지난해보다는 6% 넘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모두 닷새지요. 귀성길만 보면 16일 오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가장 많이 막힐 것으로 보이고요. 귀경길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가 최다일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요. 운전에 고향 가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을 잠깐 살펴봤고요. 기차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시민들의 귀성표정 살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은 이제 표 예매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요. 하루 종일 붐볐다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귀성객들의 발길은 오후가 되자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양손에 선물을 한아름 들고 고향을 향하는 모습을 보면 연휴 전이지만 벌써부터 명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는데요. 저도 오늘 여기 서울역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귀성객들을 만났는데 부모님을 오랜만에 뵐 생각에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귀성객도 있었고요. 기차를 타기 전부터 벌써부터 집밥 생각에 설렌다는 귀성객도 있었습니다. 그럼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가족분들 오랜만에 다 모이고 볼 생각하니까 많이 설레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부추전 되게 맛있게 잘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가서 빨리 먹고 싶네요. 오늘 울산 내려가고요. 아기 낳고 오랜만에 내려가는 거라서 엄마 음식 먹을 생각에 설레요. 오늘 오후 3시 기준 상행선 열차 예매율은 74.4%로 여유가 있지만 하행선 열차 예매율은 93%로 매진에 가까워 보입니다. 노선별로 보면 하행선 기준으로 호남선은 92.6%, 전라선은 94.1%, 강릉선은 90%가 예매됐습니다. 특히 경부선은 96.9%의 예매율을 보여 원하는 시간에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위해 평소보다 열차 좌석을 늘렸는데요. 오늘 하루 34만 4천여 석을 공급합니다. 전체 연휴 동안에는 평소의 106% 수준인 좌석 208만 4천여 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부터 엿새간을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역사의 안내 인력을 배치해 혼잡을 완화하고 열차 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모두 3,695만 명, 하루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노인 등 교통약자 등이 우선 예매한 좌석이 지난해보다 50%포인트 이상 늘어난 11만 2천여 석에 달해 자녀 얼굴을 보기 위해 역귀성하러 오는 시민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현장 예매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귀성객들이 늘어날 전망인 만큼 아직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시로 예매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고향으로 가는 시간 설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언제 가도 이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참 밝고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일찌감치 고향으로 향한 귀성객들이 버스터미널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전날입니다. 그 터미널에 귀성객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귀성객들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들이 이곳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다소 오랜 이동 시간에 지칠 법도 하지만 이 귀성객들의 표정은 고향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고속버스는 대부분 빈자리 없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반대로 부산서 다른 지역으로 출발하는 버스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귀성이 시작되면 터미널은 지금보다 더 북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열차와 마찬가지로 귀성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가운데 승용차가 88.4%, 버스가 4.9%를 차지해 도로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차량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모레 15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요금이 감면되고 부산 광안대교와 백양터널처럼 지역 내 유료도로 요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 11개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31곳이 무료로 운영되고 학교 같은 교육시설 주차장도 명절 연휴에 문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연휴 전날에 음주나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40%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운전 중에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 사고 없는 안전한 귀성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YTN 차상입니다. 네, 이번 추석 닷새 동안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늘길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에 하루 평균 20만 명 넘게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연휴 내내 북적일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공항 이용객들이 많죠? 네, 보시는 것처럼 공항에는 오후에도 이용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만큼 연인이나 친구보다는 가족끼리 모처럼 즐거운 추억 쌓으러 나온 경우가 많아 보였는데요. 학교에 안 가고 부모님과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게 돼 한껏 들뜬 초등학생 여행객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저는 영어 여행 가니까 좀 더 좋고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예. 오랜만에 가족과 명절도 보내지만 또 추억 쌓으려고 여행 계획했습니다. 딤섬도 먹고 싶고 그 외에 이제 뭐 침사추이라든지 마카오 등 좀 이색적인 곳들 구경하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오늘 11만 8천여 명이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엿새 동안 12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매일 20만 1천여 명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여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역대 추석 연휴 가운데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11.8%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단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공사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번 연휴에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응답자 31.1%가 일본을, 18%가 베트남을 꼽았습니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수요일 가장 많을 전망입니다. 떠났던 여행객들이 돌아오면서 이날 하루만 21만 2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사는 사람이 몰리면서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 안내와 보안 검색 등 지원 인력 560여 명을 배치하고
24시간 풍수의 상황실을 가동해 태풍 같은 기상 악화에도 항공기 운항과 공항 운영에는 차질 없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공항을 찾을 예정이시라면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출발하셔야겠습니다. 또 줄을 길게 서지 않고도 빠르게 탑승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셀프 체크인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애초 목표였던 추석 연휴 전 구성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가 받은 유죄 판결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는 있는데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와 오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를 거듭 요청했지만 의협은 조금 전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협의체에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주요 의료단체와 직접 소통하고 있고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추석 전에 협의체를 띄우겠다는 목표에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협의체 구성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국민 건강이나 생명 외에 다른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빨리 모이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은 없다.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의제 열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나 전공의 대표들을 향한 경찰 수사 중단 문제를 두곤 한 대표와 정부의 온도차가 여전해 보입니다. 한 대표는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부르려면 자극하지 말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오전까지 계속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는데 기대한 답이 안 나와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발을 맞춰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야당을 향해서는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답답한 상황인데요. 야당 입장은 뭔가요? 네, 먼저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협의체는 출범할 수가 없는데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나 정부 책임자 문책 같은 전향적인 조치 없이 의사들을 뭘로 설득하겠냐는 겁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YTN과 통화에서 의료계에도 명분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여당의 한동훈 대표도 그런 정부를 압도하거나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의체 구성의 핵심은 여야 의정 가운데 의료계라며 내년도 증원 규모 논의를 열어두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밝힌 만큼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공범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돈을 댔던 전주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건 이미 1심 판결부터 인정됐다며 이제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판결 이후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시세 조종 행위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그런 그 사람들하고 의사 전달이 전혀 없어요. 네.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야당이 하는 주장은 늘 하던 말이라며 사법 절차는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만 답한 뒤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응급실 이송을 두고 혼선이 벌어졌던 여대생이 치료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조선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아온 20살 A씨가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대병원은 당직인 외과 전문의 2명이 긴급수술과 다른 환자 대응으로 자리를 비워 응급이송을 위한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6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평균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오릅니다. 의료계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여야 의정협의체 의료계 공동입장 브리핑에서 여야가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정부가 요지부동의 상황이라면서 지금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료공백 사태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들에게 있다고 하고 국민이 죽어나가지 않느냐는 야당의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는 걸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현지 지도하면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 일단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교적 최신 시설로 보이는 공간에 원심 분리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영변 핵시설이나 평양 인근 강선 단지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전술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의뢰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플루토늄보다 은밀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우라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에는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1년 365일 계속 이 원심 분리를 통해서 농축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 카드로 보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가 최근 큰 수혜를 입은 데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여러모로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데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유엔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중국 역시도 최근에 관계가 좀 소원한데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연휴 초반에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례적인 추석 폭염 속에서 남부는 폭염특보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른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많은데요. 연휴 초반에는 빗길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현재 중북부 지역에 5에서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해상에서 긴 띠 모양의 비구름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지나고 있는데요. 북쪽에서는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선 습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성질이 다른 공기가 충돌하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것이 원인인데요. 오늘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일은 중부, 모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또 모레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도 예보돼 곳곳에서 빗길로 인한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서울은 잠시 더위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남부는 연휴를 앞두고 폭염특보가 더 강화됐다고요? 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대구, 부산 등 호남과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등 중북부는 비가 산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여전히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폭염특보가 연휴 기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추석 당일에는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17분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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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정치 이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특검 필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죠. 전주로 지목됐던 피의자 손모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선고된 건데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이 필연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모 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합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릅니다. 그 관여 정보가 제일 심한 한 명만이 지금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도 그 여사 문제도 아마 일부 굉장히 일부가 그러니까 계좌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그 일부가 과려된 부분이니까 그게 이모 씨가 처벌됐다 그래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뭐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자, 주가 조작 그 공범 혐의로 기소됐던 손모 씨요.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어제 나온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여상원 변호사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1심하고 2심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1심에서는 공동정범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회장 권 회장하고 이 손모 씨를 같이 공모해서 범행을 같이 공동정범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의사 연락을 했다든가 주가 조작에 처음부터 관여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항소하면서 아마 법원에서도 이 손모 씨에 대해서 처벌 가치가 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방조범으로 그러니까 주범은 아니지만 이
그 회장의 권오수 회장이요. 주가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도와준 사람, 그걸 방조범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방조범으로는 정범은 아니지만 방조범으로서 죄책은 인정된다 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그랬군요. 6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권으로 가보면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여사 혐의가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손모 씨 혐의하고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는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조가 같다는 거죠. 구조는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자기의 어떤 돈, 뭐 100억과 40억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계좌를 이용해서 이 주가 조작에 도움을 줬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김 여사 엄중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정치인의 어떤 레토릭이라고 보이고요. 같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그 손모 씨는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펄 인베스트먼트인가요? 블랙 펄 인베스트먼트. 거기 그 이모 씨죠. 거기하고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다 나왔습니다. 일명 선수들 주가 조작범과 김모 씨가 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나왔는데 지금 김 여사는 그게 지금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모 씨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서 방조도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난 전혀 몰랐다. 이러면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 고의를 밝혀내는 단계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도 못했고 아직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고의를 못 밝힌 건지 아니면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이거를 쭉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서 조사 태도를 보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없었다. 특히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나 보인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입증 수위를 낮추니까 유죄가 인정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조금 말씀하신 거에 증거는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투자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빈도로 보면은 두 번째로 많단 말이에요. 그 계좌가 쓰인 게 권오수 회장께 가장 빈번하게 쓰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몰랐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검찰이 조금 더 이거를 수사의 방향을 바꿔서 정말 국민들이 좀 인정해 줄 정도로 불신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박찬대 대표의 말이 국민들한테도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이걸 어떻게 안 해? 안 하면은 검찰에 지금 이렇게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가졌긴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이 항소심 결과를 이제 참고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와 관련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검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증거를 직접 증거를 확보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게 무혐의로 났었죠. 아마 그때 한참 수사하다가 났는데 지금 이 손 씨가 유죄로 되면서 이게 이제 검찰도 다시 뚜껑을 열어봐가지고 하는데 결국 지금 이제 감자는 뜨거운 감자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죠. 검찰이 만일에 그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고의라는 건 있죠.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고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니까 결국은 주변 정황.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보도 확인은 전혀 안 됐습니다만은 이 주식 그 주가 조작 시점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거는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게 김건희 여사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몰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놔두기는 못하고 해서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검찰이 이제 판단해야 될 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녹취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증거력을 갖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통화를 했으면은 어떤 통화였나요? 구체적으로? 그때 그 매각하고 사고 파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 이제 뭐 팔고 그 해라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워딩을 제가 정확히는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길지는 않지만 그 매각과 관련해서 대화를 한 게 있어요. 대화를 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조사를 했느냐, 압수수색은 어디까지 해봤느냐 등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오히려 모셔가지고 뭐 조사한 거, 뭐 특혜로 보여지는 그거 말고는 국민들의 눈에 띄는 게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진작 무혐의를 판단했어야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성윤 현직 의원이 당시에 이제 지검장이었으니까요. 중앙지검장일 때 그때 이제 수사를 한 거였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마 아까 말씀드린 직접 증거가 있었으면 이미 기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눈에 가시로 얘기했던 시절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직접 증거를 못 찾은 거거든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지금 녹취록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본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고 팔아라 했다 해가지고 그걸 바로 주가 조작에 연관시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당시에 정황 증거를 새로 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용돌이 사법시대라는 표현을 썼고요.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또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극단적 양극화에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저 발언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법조인이시잖아요. 물론 변호사이고 이제 판사 출신이시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이 범죄인에 대해서는 악마화돼야 되죠. 뭐 범죄인을 갖다가 뭐 잘 봐주고 너 그렇게 대하고 이거는 우리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게 아닌데 이 검찰의 악마화가 된 게 결국 정치권에 정신 논리한 싸움이 결국은 검찰의 악마화 그리고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했거든요. 물론 검찰도 원죄는 있습니다. 우리 독재 정권 시절에 검찰이 그 정권에 뭐 심한 말로 앞잡이가 돼가지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지금 시대가 민주화 시대가 지금 도래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 악마화된 게 지금 이원석 총장은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죠. 제발 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검찰을 갖다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라. 그걸 검찰로 데리고 온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은 검찰이 어떤 그 정권의 앞잡이라느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제 생각에도 정치권이 정상화되고 검찰이 정상화되려면은 정치권이 고소 고발을 남발할 게 아니고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검찰이 이렇게 악마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했으면은 또 그런 비판을 안 받았을 텐데 문제는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요 검찰이 그런 걸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은 범죄자들만 드글드글 하는 것이고 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 비슷하게 봅니다. 근데 어떤 논란이 나왔을 때 야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이 수백 차례 이루고 그 범위가 굉장히 지인들을 촘촘히 전부 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고 야당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과거에
우리도 이런 게 있어. 무슨 소리야. 라고 예. 당신들의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악마화되는 거는요. 예. 검찰 불신에 기반한 겁니다.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지 않는다면 네. 정치권의 얘기에 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권력기관 중에 국민들에게 가장 불신받는 기관이 어디예요? 검찰이 아닙니다. 예. 정치권입니다. 근데 가장 자신들이 불신하는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해서 하는데도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를 검찰은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잠깐 그 이원석 총장의 그 정치권 입문, 정계 입문 가능성 이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뭐 예. 떠돌죠. 예. 떠도는데 그것을 뭐 본인이 저는 네. 예. 요번에 김건희 여사의 뭐 이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네.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거 예. 하면서 더 얘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본인이 처음에는 좀 더 공정하기 위해서 예. 수사심의에 넘겼다라고 예.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또 국민들이 이거는 그냥 털어주기 위해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마침 여권의 인사 중에 한 분이 이거는 털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라는 거를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의 입문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군요. 있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 한국 갤럽 조사였는데요. 지지율이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70%를 나타냈습니다. 취임 이후 갤럽 조사에서는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그 직무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에 또 이유를 보면 부정평가 1위가 의대 정원 문제였고요. 부정평가 1위가 의대 정원이었고 긍정평가 2위도 보면 의대 정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양면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의대 정원 문제. 네. 이게 이제 동기는 어떻게 좋은 동기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 어떤 뭐 지역 의료 문제라든가 예. 응급실 문제라든가 있었지만 그걸 현장에서 풀어나가는데 어떤 전략은 좋았는데 전술에 실패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특히나 이 의료 파행으로 예.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나 예.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부정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또 한편 예. 이 의료에 대해서 특히 의료인에 대해서 네.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 많단 말입니다. 예. 그동안 너무 많은 수가 2시간 지방에서 서울 가가지고 1분 진료받고 돌아올 때 네. 그리고 불친절한 의사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예. 언론에서 그동안 의사들을 돈만 아는 사람 비슷한 일부 소수를 예. 그걸 확대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 네. 그걸 무조건 의사 수 늘리면 의사들이 친절해지고 네. 그런 걸로 보는 국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게 자기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게 찬성도 1위, 그다음 반대 2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틀 전 나온 여론조사 의대 증원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주세요. 네, 쿠키뉴스 조사 보여주세요. 보면요, 의대 증원 입장은 보면 78.1%는 동의한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영상 리스트 밑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면요.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정평가 이유는 많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과 전술에서 뭔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예. 의대 정원을 갖다가 확대하고 이게
필수 의료 분야 예. 그 부분에 관한 그 문제점 해결이 우선이었는데 예. 이게 의대 정원만 확장하면은 예. 이게 해결될 걸로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예. 지금 나오는 걸 봐서는 물론 대통령실은 다른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예. 결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예. 이런 그 국민들은 상당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의료 분야에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적었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고 예. 방향만 얘기한 거예요. 예. 의료의 인원수가 적으니까 늘려야 된다. 이 예. 방향만 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있었는데도 그 지지를 끌고 가지 못한 게 예. 예를 들어서 2,000명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은 자 2,000명 왜 늘려야 돼요? 라는 걸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면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하죠. 예. 근데 2,000명을 늘려야 됩니다 했는데 의료계에서 반발을 했어요. 예. 근데 근거를 내보라고 하니까 근거를 못 냈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잖아요. 의사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예. 그게 달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효과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 효과성을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방향만 얘기하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효과는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황까지 정부가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두 부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하지만 네. 니네가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뭐 자존심 내세우듯이 하는 거는 우리가 지지하지 않아.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유능하게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줘라는 저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여야가 같은 의견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시키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의사협회에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협회도 예. 지금 2025년 예. 대학 그 의대 정원 문제가 지금 관건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돼 버렸어요. 예. 벌써 수시 그 지원을 다 해버리고 네. 이럴 경우에 이걸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그러면은 예. 이때까지 의대 준비하고 그다음 지원한 사람들의 엄청난 또 피해를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 의사 지금들이 예. 이 2025년 문제에 너무 지금 매달리면 안 된다. 네. 이건 만일에 예. 대학 그 지원하기 전에 예. 이 그 협의체로 나와 가지고 예. 사실 이전에도 정부에서 많이 협의하자고 그랬는데도 이제 정원 문제 처리 안 하면 절대로 우리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2025년 문제를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안 풀린 거거든요. 네. 그래 이 부분에 관해서 의사협회나 의학 관계자들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야정 의정 협의체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2025년 유예도 네. 가능하다. 유예도 의제로 가능하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는데 한도숙 총리는 학부모 학생 혼선이 우려가 있다. 네. 그리고 정부 측 네. 대통령실의 입장도 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에 많이 기울어 있죠.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행정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학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이 가처분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예. 제가 볼 땐 100% 인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심한 가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대학 총장들도 그 논의를 할 때는 들어온다고 쳐요. 예. 그리고 학부모 쪽도 뭐 설득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쳐요. 예. 그러고 한다면은 지금의 상황을 다 함께 풀어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어려운 거는 전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근데 보세요.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의협입니다. 저는. 의협 보세요. 아니 제가 전산과 출신인데 예. 왜 전산과는 막 늘려도 되고 의대는 늘리면 안 되죠? 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수요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전산과를 나오거나 있는 네. 사람들은
인력을 늘리기를 바라나요? 안 바라죠. 왜? 안 늘리면 우리가 좋은 회사 가는 건 보장되니까. 예. 자, 그러면은 왜 전산과 출신들은 대물 못 할까요? 국민 생명이라는 담보가 없잖아요. 예. 인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입장은 똑같지만. 그러면 그걸 너무 강조하면은 본인들의 본연의 책임은 안 하면서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이 양자대화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여야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보다 먼저 들어와서 여야를 설득할 생각을 해야죠. 양자 테이블이면 제가 못하겠다는 말을 이해를 해요. 왜?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은 정부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라고 의협이라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책임이 있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와서 양자 테이블이 아니고 다자 테이블이니까 중재적 다자, 다른 다자들을 설득하고 자기들의 논리를 먼저 거기에 뭐 세뇌를 시키든 홍보를 하든 선전을 하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장 협의체가 결국 추석 연휴 전에 지금 출범 못했고요. 한동훈 대표 이번 주말이라도 협의체를 출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충성 경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계엄 준비설 주장 관련해서 지금 외계인 대비법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개딸을 향한 충성 경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른바 개딸들이 혹시 계엄이라도 선포해서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개딸들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가세한 것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하다가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 불안감을 조성하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제거 공작은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히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 여우사냥과 같은 추악한 음모입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한 정적 제거용 사법유린 연성 친위 쿠데타에 이어 군내 사조직 충암파를 동원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준비 음모에 들어간 불량 정권을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네, 계엄 준비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 대비법 지금 만들고 있고 발의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 김재원 의원의 표현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런 비판을 저는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자꾸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쟤네는 나쁜 애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걸 할 거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대비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봐요. 물론 이게 여당이나 정권이 전 좀 더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야당을 지금 비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슈가 이 이슈니까 저는 야당도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과도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거고 국가나 미래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개딸에 대한 충성 문제가 김재원 최고위원 입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엄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재판 이런 거에 대한 정당성을 갖다가 오히려 주장하기 위한 이게 잘못된 검찰의 기소와 재판이기 때문에 이걸
그 없애기 위해서 계엄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거기 본심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계엄 대비법이라 그러는데 예. 우리 헌법에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그 의결을 하면 그대로 해제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만일 한다면 하자마자 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던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예. 한 60년대쯤에 그 아프리카의 민주당에서는 어떤 나라쯤으로 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죠. 예. 아프리카나 뭐 저게 동남아시아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을 쓰면 안 드리지만 어떤 민주주의가 후진적인 나라에서는 가능하지만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어떤 책임 있는 민주주의 책임 있는 국가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 외국의 어떤 그 인식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예. 그런 계엄 선포 이런 거는 지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난 나라는 그렇게 계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재고 공작이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 여우사장과 같은 추악한 그러니까 음모다. 예. 이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특검, 탄핵, 그다음 친일몰이거든요. 예. 이것까지도 지금 계엄까지도 친일몰이 비슷하게 예. 명성황후 그거하고 예. 아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탄압하고 어떻게 같은 측면에 놓고 봅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계엄은 예. 자기들 주장을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한 뭐 친일 반일 문제로 몰이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바로 들어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예. 중도 확장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많이 해석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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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확장적 이미지를 예. 구축을 하면 수권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 충성 경쟁하는 예. 의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서 좀 한 발 뛰어가지고 예. 수권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저기 비공개여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예. 지금 현안들을 많이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상대당에도 있고 좋은 이미지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가감 없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연세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그 위치에 가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좀 많이 그냥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큰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다. 네. 두 분이 지금 정책 집행자도 아니고 예. 어떤 정계에 지금 현역으로 몸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만나는 자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 외연 확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극진보로 예. 지금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많이 그렇게 예. 비춰지고 예. 있는데 그걸 탈색시키기 위한 그거고요. 예.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한 말일지는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선고를 앞에 두고 어떤 나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지 예.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다. 네. 지금 미국도 이번에 보셨죠? 트럼프에 대한 그 선고가 예. 선거 이후로 지금 그렇죠. 늦춰졌거든요. 그런 걸 예. 보면은 이재명 대표 생각도 나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 억측일 수도 있지만은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가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에 나선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헌신하는 군 장병과 경찰 소방관,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한가위 영상 메시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속도로를 통한 민족 대이동, 앞서 잠깐 보여드렸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멀고 막혀도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는데요. 이민재 리포터. 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민족 대이동 첫날인데요. 지금 휴게소 분위기는 어때요? 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귀성길에 떠난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제가 이곳에서 차량 통행률을 좀 살펴봤는데 오전까지는 좀 원활했다면 지금은 약간은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장시간 운전에 지친 모습이 역력하지만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명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같이 먼 길 가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휴가 때 많이 놀지 못해서 명절에 이제 잠깐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어른들도 또 뵙고 좋은 명절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 차량 수가 평균 591만 대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상시 통행 차량 수가 520만 대 안팎의 것과 비교하면 13.7% 더 많은 만큼 많은 혼잡이 예상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고향에 도착해서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요. 일정에 맞춰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피곤하거나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꼭 휴게소에 들려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차량 내부를 환기해야 합니다. 휴게소가 너무 붐벼서 이용이 어렵다면 고속도로 곳곳에 마련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졸음쉼터 진출입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최근 직장인의 40%는 추석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상여금이 나오는 직장인들은 평균 83만 8천 원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회의원 300명에게는 425만 원씩 추석 휴가비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여러 수당들을 모두 합해서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받는 돈은 1억 5,69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1,307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한 여당 의원이 추석 휴가비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열쇠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마음이 무겁고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한다면서 어려운 사람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하며 의정 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세비의 30%를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동훈 대표 등이 이 같은 김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했는데 의원들의 기부 행렬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철제 비타민 통에 돈다발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묶음 하나가 5만 원짜리 지폐 100장 꽉꽉 눌러 담으니 맞춘 것처럼 20다발이 딱 들어갑니다. 모두 2,000장 합치면 1억 원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현금이 가득 찬 비타민 선물을 몰래 챙기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청에 다니는 40대 공무원인데요. 해경 조사 결과 낡은 어업지도선에 부품을 교체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뒷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해경의 끈질긴 수사에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네, 묘하게 따라하고 싶어지는 이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화장을 고치다가 무심한 듯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요. 엄지손가락을 들고 몸을 흔드는 이 단순한 동작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홀딱 빠졌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삐끼삐끼 춤의 주인공, 올해 20살인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 이주은 씨인데요. 그런데 대만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주은이 대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며 내년에는 대만에 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에 한국의 치어리더 10명이 대만으로 이적했는데요. 광고를 찍거나 가수로 데뷔하는 등 연예인급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팬들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대만이 우리 치어리더들을 돈으로 데려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반면 한국 치어리더는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급여도 낮다면서 대만에게 뺏긴다고 생각하기 전에 처음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실까요?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턱과 볼을 만지자 입을 떡 하고 벌립니다. 똘망똘망한 눈에 통통한 몸까지 너무 작아서 이게 뭐지? 설마 싶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귀여운 동물의 정체 바로 하마입니다. 태국에서 요즘 뜨는 국민 귀염둥이입니다. 지난 7월 태국 카오키오 동물원에서 태어나 이제 갓 2달이 됐습니다. 이름은 무댕이라고 하는데요. 완자요리와 통통 튀는 돼지라는 뜻인데 2만 명 넘는 사람이 투표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사육사와 장난치는 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기가 푸바오 못지않다는데요. 새끼 하마를 보려고 동물원에는 매일 사람들로 북적이고 전 세계에서 팬아트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울릉도에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주민들은 명절을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토사는 가게 앞까지 밀어닥쳤고 퍼내도 끝없이 쌓여갑니다. 시커먼 흙탕물은 폭포수처럼 굉음을 내며 도로를 따라 쏟아집니다. 저 차가 주차해놨던 차거든. 옆에 지금 쓸려서 내려온 거야. 진짜요? 이거 자연재해다. 이틀 만에 울릉도에 쏟아진 비는 무려 307mm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밤엔 46년 만에 기록인 시간당 7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차도 막 피하고 갑자기 난리 났죠. 전부 다 피하고 토사하고 막 흘러가지고 저동항 쪽으로 막 물 흘러내리고 난리 났죠. 계곡에 갑자기 물 확 불어나듯이 그렇게 내려온 거죠. 긴급 복구가 시작됐지만 추석 대목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상인들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벌써 일부 가게는 단체 예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름 휴가 때도 작년보다는 이게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 다들 추석 대목만 좀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손님들이 안 들어오면 우선은 타격이 크죠. 울릉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복구에 나서 연휴 기간 관광과 귀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어서 울릉도 연결해서 주민들 피해 그리고 복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경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도에 살고 있는 임하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는 비가 그쳤다고 들었는데요. 이틀 동안 300mm가 쏟아부었습니다. 300mm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로 비가 왔습니까? 비가 11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이제 지붕이 뚫릴 것처럼 엄청나게 소리가 크게 내리기 시작해서요. 지금 뭐 산 쪽이 무너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게 밤을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처럼 흙탕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차량도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이는 곳은 도동이고요. 예. 저기가 지금 도동 가장 번화가 쪽인 도동 파출소 앞쪽에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저렇게 이제 흙탕물이 다 흘러 내려와서요. 도동항 입구 쪽, 도동 쪽이 좀 이제 피해가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번화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가게나 숙박업소도 많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뭐 이렇게 크게 뭐 흙탕물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고 단수가 되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큰 피해는 없었는데 치우고 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복구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네, 복구가 많이 됐다니 다행인데 저희가 울릉도는 보통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네, 원래는 이제 태풍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큰 비가 오지를 않는데요. 보통 장마철에도 육지하고 다르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서 또 비가 와도 이렇게 침수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좀 잘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태풍이 이제 비껴가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가 피해를 줄 줄은 잘 몰랐었어요.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어제 상황인 거죠? 네, 어제요. 네, 어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말끔히 그쳤고 그럼 지금 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진짜 보는 분들도 다들 놀랄 정도로 복구가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공무원분들, 군경, 뭐 민간단체, 주민분들 다 같이 나와서 도와주셔가지고요. 현재는 통제되는 곳이 없이 모두 이제 통행도 가능하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도 경비대 분들도 이제 수해 작업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다행인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비가 내려서 대목을 놓칠까 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걱정이 이제 추석 대목이었는데요. 태풍이 올까 되게 조마조마하게 있다가 태풍이 비껴가서 이제 다행이다 안심하고 이제 추석 연휴만 대비하고 있었는데 울릉도 소식을 듣고 여행을 이제 취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무래도 주민 대부분이 관광 쪽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추석 앞두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다가 이제 걱정이 좀 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연휴 때 또 비 예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건 안전이라서요. 저희 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울릉 알림이 앱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있고요. 어제 같이 좀 급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이제 군청 직원분들이 고생스럽게도 이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을 해주고 도와주셨어요. 네, 주민들 지금 피해 복구 자체도 힘드셨을 텐데 이 와중에 뭐 기사에 악플이 달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제가 뭐 TV를 계속 볼 수가 없어서 주로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울릉도 하면 뭐 비싸다, 불친절하다, 뭐 다신 갈 곳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울릉도 내에서도 많이 반성하고 이제 각성 중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로 뭐 바가지섬 잘 쓸렸다, 뭐 이 핑계로 뭐 물가를 더 올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난하는 글들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뭐 복구가 빨리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선플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네, 46년 만에 큰 비에 울릉도 놀러 가려다가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이 제일이기도 하고 여행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울릉도라서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도 이제 독도에 접안도 했고 이제 날씨도 좋고 통행을 지장이 없도록 모두 다 고생하고 계시니까
여행을 취소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행사의 안내를 좀 잘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자유여행 오시는 분들은요. 낙석으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차박이나 캠핑은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조심히 오셔서 아름다운 오리산, 울릉도랑 독도를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년 만에 큰 비가 내린 울릉도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울릉군 주민 이마경 씨와 대화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나 경기 안표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안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해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3년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드 투어를 앞두고 다음 달 한국 콘서트를 여는 그룹 세븐틴. 멤버십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가 풀리자마자 빠르게 팔려나간 콘서트 표들은 국내 최대 표 양도 플랫폼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최대 19만 원대인 판매 정가를 뛰어넘은 30에서 40만 원대 표는 기본. 500, 600, 심지어 750만 원에 육박하는 VIP 좌석 입장권까지 등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서둘러 구체적인 안표 대응책을 낸 이유입니다. 정부는 우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안표만 처벌하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부터 메우기로 했습니다. 매크로를 썼든 안 썼든 웃돈을 얹어 표를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우회의 입장권을 사는 행위도 부정구매로 새로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안표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왔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연법 개정안을 좀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문체부는 경찰과 안표 단속 공조를 강화하고 공정한 예매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지 이틀 만에 민 전 대표도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대표직을 되찾기 위해 우선 오는 11월 끝나는 사내이사 임기부터 연장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최후 통첩에 힘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측에 맞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지위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오는 11월 3년 임기가 끝난 뒤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내 이사 지위부터 연장한 뒤 이사회가 박탈한 대표직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애초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어도어 이사회에서 교체된 뒤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해왔지만 법원의 심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2달 뒤 사내 이사직마저 잃게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법적 대응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내세울 핵심 근거는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표직과 사내이사직 5년 임기 보장이 규정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하이브는 양측 신뢰가 깨졌다며 민 전 대표 측에 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확인 소송을 냈는데 민 전 대표가 이 계약을 법적 근거로 드는 만큼 주주 간 계약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하이브 내분뿐 아니라 향후 뉴진스 활동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예비 부부들이 찾는 웨딩 박람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들로 갈등의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체결한 계약은 14일 내에 철회가 가능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비용을 요구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겨울 결혼을 앞두고 웨딩 박람회를 방문한 A씨. 현장 할인 등을 약속한 한복 대여업체에 계약금 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 언제든지 반환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뭐 마음 바뀌면 환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는데 블로그나 이런 후기들 근데 거기서 말했던 거랑 후기들이 일치하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일날 바로 이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계속 그쪽에서 환불을 미뤘어요. A씨가 내용 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업체 측은 그제서야 15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도 웨딩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와 스튜디오 사진과 드레스, 메이크업을 계약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계약금을 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들도 업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냥 더 이상 이제 분쟁하고 싶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해서 10%인가 공제를 받고 환불을 받았었어요. 웨딩 박람회 관련 소비자와 업체 측의 분쟁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만 벌써 14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계약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방문 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라면 계약 철회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자체 약관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 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웨딩 박람회를 찾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환급과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이 마음 당신만을 사랑할게 어디 여자가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힘들면 그냥 사 먹자 명절날 음식 같이 해 당신은 내 사랑이야 네, 전집은 문전성시, 명절 도시락까지 달라진 추석. 명절 음식 하는 집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든다는 게 의미가 꽤 컸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명절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주로 어머니, 며느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좀 번거롭게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대신에 이제는 조리된 음식을 사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그 전 세트를 한번 사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꼬치전도 있고, 뭐 깻잎전, 뭐 고추전, 순대전, 동그랑땡, 뭐 호박전 다 한꺼번에 다 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 4만 원 정도. 그게 4만 원어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요거는 저희가 광장시장에서 몇 시간 전에 공수를 해왔고요. 이 양이 4만 원어치면 좀 적은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들여가는 노력이라든가 재료값이나 장 보는 걸 생각하면 또 알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맛이요? 네, 맛있겠죠. 그래도 저희가 한번
어머니의 예, 손맛과 좀 알겠습니다. 다른지. 말씀 나누세요. 제가 먹을게요. 말씀 나누세요. 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처럼 좀 집에서 준비하는 것도 예. 좋지만 예. 저희가 더 맛도 좋고 좀 다채로운 전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추석 연휴를 앞둔 전집 앞에는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진짜 맛있는데요? 네, 맛있나요? 맛있나요? 집에서 한 것만큼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래도 역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예. 맛있다면 사 먹을 만 하겠죠. 네. 네. 집에서 하려면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또 정리도 해야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전집 앞에서 직접 사러 오신 분들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아이들이 다 외부로 나가 있어서 외지로 나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식구가 적어져서요. 그냥 좀 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요리된 거 선물하면 너무 기분 좋아하시고 또 많이 이런 선물은 안 받아보셔서 더 되게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는 이렇게 사 먹는 명절 음식 있는데 관련 제품들도 많이 팔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추세는 대형마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석 음식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냉동 동태전, 냉동 육전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요. 잡채 밀키트 같은 간편 조리 세트의 판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형마트 3사 가운데 지난해보다 최대 70% 가까이 판매량이 늘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급격히 늘어난 1인 가구를 겨냥해서 소포장 선물 세트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데 사과 10개짜리 선물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처치 곤란이 되겠죠. 이 때문에 종류별로 과일을 조금씩 담는다거나 아니면 소포장이 되어 있는 실속형 선물 세트가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또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홀로 타지에서 연휴 보내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연휴에 근무가 겹쳐서 예. 집에 내려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바로 저 같은 혼추적을 위해서 명절 도시락이라는 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절에 혼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 자체는 썩 유쾌하진 않은데요. 하지만 도시락에 전과 불고기 그리고 이제 잡채까지 한가득 담아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인데요. 소비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명절에 내려가지 못해서 명절 음식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 음식이랑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그나마 제일 비슷하다. 원래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소불고기 해주셨던 거랑은 좀 맛이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명절 때마다 편의점에서도 앞다퉈 이런 명절 음식 도시락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1년 전보다 판매량이 20%에서 크게는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편의점 도시락보다 양도 더 많고 가격은 오히려 낮춘 만큼 앞으로도 혼추족을 겨냥한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집은 문전성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맛있었어요. 다행입니다.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4대 그룹 회장 추석에는 뭐하나 체코로 총출동. 네, 여러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4대 그룹 회장들은 추석 때도 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절이 되면 주요 그룹 회장들은 이제 해외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을 격려한다거나 하반기 경영 전략을 조금 고심하고는 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연휴가 끝난 직후에 대통령 순방에 동행할 경제 사절단으로서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체코로 향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외 출장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출장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럽 지역 사업장을 둘러본 뒤에 체코에서 경제사절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GM과 함께 신차를 개발한다는 깜짝 소식을 발표했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연휴 동안 공개 일정 없이 국내에 머무를 예정인데요. 연휴 직후에 시작되는 경제사절단 일정 이후에는 현지 체코 공장을 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연휴 동안 국내에선 바쁘게 돌아가는 사업 개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체코에서는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또 구강모 LG 회장은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반기 경영 현안을 점검하는 등 국내 일정을 소화한 뒤에 체코로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사절단이 방문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예.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죠. 예. 네, 이것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본계약을 확정 짓는 건데요. 체코 정부는 탄소 중립과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순방으로 양국이 원전을 넘어서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원전 수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두산 등은 물론이고 4대 그룹 회장들을 소집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또 체코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와도 인접해 있죠. 이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철도와 도로 그리고 병원 등 인프라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에 이어서 애플과 화웨이가 최근 이렇게 신형 모델을 내놨는데 지금 반응이 좀 어때요? 네, 먼저 애플의 아이폰 16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에 공개한 아이폰 16의 사전 예약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이폰 신제품의 1차 출시국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시장의 반응은 사전 예약 규모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지만 애플은 삼성을 겨냥한 AI폰을 내놓겠다면서 지난 6월부터 시장의 기대감을 높여왔는데요. 하지만 아이폰 16이 공개된 뒤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정작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6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나마 공개된 인공지능 서비스도 사실상 삼성의 갤럭시나 다른 것보다도 새롭거나 더 나은 수준도 아니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긴 할 건데 그나마도 영어 서비스가 우선 나갈 거고요. 한국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이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예, 2번 접는 폰 만들었죠. 하웨이요. 신제품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애플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예. 네, 애플이 아이폰 16을 공개한 날 중국의 화웨이가 야심차게 내놨는데 2번 접는 트리플 폴더블 폰 메이트 XT입니다. 가격은 최소 377만 원에서 453만 원으로 아이폰보다도 2배가량이 더 비싸고 삼성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특히 이번 메이트 XT는 한 번 접히는 삼성의 갤럭시 Z 시리즈보다도 오히려 더 얇기도 했는데요. 중국 내 반응은 크게 뜨거웠습니다. 사전 예약 시작이 된 지 6시간 만에 100만 건, 하루 만에 200만 건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1, 2분기에 폴더블폰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을 내놨던 삼성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네, 애플과 화웨이가 동시에 삼성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삼성은 어떤 전략을 내놨습니까? 네, 먼저 삼성은 앞서서 AI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이어가다가 하반기에 아이폰 15가 공개된 뒤에 다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올해 AI가 탑재된 첫 스마트폰 갤럭시 S24로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요. 그나마 올해에는 아이폰 16에 대한 반응이 크지 않아서 1위를 수성할 것이란 가능성이 크지만 긴장을 풀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먼저 글로벌 점유율 3위인 중국의 샤오미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추격을 하고 있고요. 또 폴더블 폰에서는 화웨이가 이미 삼성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삼성은 여기에 더 얇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을 다음 달쯤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서 역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FE를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출시해서 하반기 판매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집이 문전성시 그리고 명절 도시락까지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규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요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문 여는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 첫 화면 상단에 새로 생긴 명절 진료와 응급진료 탭을 누르면 주변에 운영 중인 병원과 응급실, 진료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특별 무상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고객 불안을 달래기 위한 취지로 점검 대상은 전기차 ID4 모델입니다. 현대차와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승용차와 상용차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세계 판매 실적 3위인 현대차 그룹이 해외 주요 완성차 업체와 포괄적 협력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전국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항구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몰렸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했지만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전역으로 들어온 기차에서 귀성객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저마다 큰 여행 가방에 다른 한 손에는 가족에게 나눠줄 선물이 들려 있습니다. 이곳 대전역에는 설레는 표정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아이와 함께 고향을 찾은 시민은 부모님을 뵐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친정집 방문하려고 왔고요. 오랜만에 대전 오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이모랑 할머니랑 보고 싶어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도 버스를 타고 온 귀성객들이 몰렸습니다. 가족과 나눠 먹을 과일을 보따리에 싸들고 걸음을 옮깁니다. 멀리 떨어져 더 그리웠던 가족과 보낼 시간에 설렘은 배가 됩니다. 휴무가 걸려서 일찍 내려왔고 또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이 잘 없어서 연휴 동안 가족들이랑 시간 잘 보내고. 전국에서 섬지역 귀성객이 가장 많은 전남에도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에는 가족과 함께 나눌 선물이 한가득 쌓여 있고 배에 오르는 귀성객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함께할 날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설레죠, 마음이.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는 집에가 없어. 다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이번에 지금 처음 조금 오래 있는 기간이. 그리고 항상 명절 때만 내려가니까. 긴 추석 연휴에 일찌감치 고향을 다시 찾은 귀성객들의 마음은 더없이 풍성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대형 블록버스터가 잇따라 개봉했던 예년 극장가와 달리 이번 여름에 선전한 작품들의 공통 키워드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개봉한 베테랑2는 예매율부터 압도적이었는데 전작에 이어 흥행 신화를 쏠지도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은 건 파일럿, 탈주, 핸섬 가이즈 세 작품입니다. 유독 불볕더위가 심했던 이번 여름에 큰 생각 없이 가볍게 즐길 만한 영화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면이나 뭐 이런 이유에 조금 그 무겁고 좀 역사의식이 있고 막 이렇게 좀 논쟁적이고 이런 영화를 보다가 좀 그 사이에 조금 풀어질 수 있는, 또 긴장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필요했는데. 여름 휴가철에 이어 최대 성수기로 평가받았던 추석 연휴 분위기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톱스타를 내세운 영화들이 대거 같은 날 경쟁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2가 유일합니다. 살인은 살인이야. 지난 2015년 1341만 명을 모은 베테랑 1편 이후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작이 열혈 형사 서도철이 재벌 조태호를 쫓아 응징하는 선악구도였다면 이 편은 서도철이 대중의 호응에 사적 복수를 일삼는 연쇄살인범을 쫓으면서 정의 간 충돌을 다룹니다. 어차피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대결 구도의 영화라면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정의와 정의 혹은 정의와 신념이 대결하는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유승환 감독의 전매 특허, 보면서 아픈 액션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이동하는 파쿠르 등 화려한 동작과 함께 관객들에게 쾌감을 선사합니다.
농담 삼아 정형외과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객분들이 막 놀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을 약간 더 좋아해서 그런 장면들을 더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 편의 막내 형사로 합류하게 된 배우 정혜인이 전작의 메인 악역 조태호급의 역할과 비중을 차지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한테 저런 표정이 있었나? 이런 순간들이 많았고, 그간 제 이미지랑 너무 다른 느낌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1편의 영광을 재탕하고 싶지 않았다는 유승환 감독의 첫 속편 작품이 또 한 번 천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들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금도 경기와 강원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북부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참고해 주셔야겠는데요. 특히 서울 등 중북부에는 내일 아침까지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귀성길에는 빗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내일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연휴 첫날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5도로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비와 함께 더위가 주춤했던 서울에서도 내일부터는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보이겠고요. 광주와 대구 34도로 남부에서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해안과 해상에서는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섬으로 가는 귀성객들은 비 배편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후에도 동쪽 지방에는 비가 내리게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추석 당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